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군사력 규모로 봐서는 전 세계에 뭐 1위, 2위, 3위 하는 나라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거 아마 대표님 방송에서 여러분들 대충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 특히 어제 스웬 스마일의 그 러시아 사태, 프리고진 사태 이후에 러시아 돌아가는 내용, 그거 아마 들어보셨으면 정말 기가 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뭐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같이 좀 씹어보려고 합니다. 미국도 뭐 공부 잘하고 머리는 좋은데 돈도 많고, 근데 하는 짓은 점점점 지금 비겁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오늘 좀 안보 문제보다 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뭐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어제 일은 아닌데, 실제 거기서 언론 활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일본 가서도 몇 사람 만났습니다만, 시진핑 들어서고 나서 더 심했다, 더 심해지고 있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뭐 외교관들이라든가 기자들이라든가 특정의 전문 직종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언행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문명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기자들, 최근도 아니죠.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기자들의 어떤 질문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중국 공산당 때문에 싫어하고 합니다만, 기자들의 이런 이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좀 이 민족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민도가 좀 낮았을 때, 6, 70년대에 한국 기자들도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못 살고, 민도가 낮고,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그렇게 외국 언론에 싸가지 없는 인간들로 비춰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70년대 일본에 좀 살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축구 감독, 포르투갈 사람 이제 무리뉴라는 사람 아시죠? 주제 무리뉴라고. 지금 현재 뭐 살아있는 축구 감독 중에는 세계 5걸 중에 들어갈 겁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포르투갈의 자국에 이제 포르투라는 팀을 가지고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컵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인터밀란을 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또 두 번째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 팀을 이끌고 있을 때 이제 중국에 가서 친선 시합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세리아,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 1부 리그 명칭입니다. 당신이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중국에 오는 거 보니까 세리아의 재정 상태가 뭐 안 좋은 것 같지라고 비꼬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농담 비슷하게 했으면 되는데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무리뉴가 참았는데 축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당신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무리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버럭 화를 내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 공개적으로 이 중국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거는 내가 봤는데 축구를 못하는 이유를 알겠다. 축구 수준도 쓰레기지만은 그 축구를 논평하는, 기록하고 보고하는 중국 축구 기자들의 수준도 쓰레기다.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 굉장히 이제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직설적이고 굉장히 핫템포죠. 그러면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맡았다가 뭐 그런 이야기했죠. 중국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최하는 길밖에 없다. 그 정도로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 메시가 중국 가서 좀 이제 곤욕스러운 일을 당한 모양인데, 중국이 이제 공항에서 잡힌 모양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메시가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 양쪽 국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 패스포드에 대만을 갔다는 이제 도장이 찍히가 있는 거죠. 대만을 왜 갔냐 이 가지고 이제 뭐 조서 쓰고 뭐 신문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메시가 야, 너 그 대만은 중국 땅 아니야? 라고 이제 되물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중국 관원이 상당히 난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메시가 이게 뭐 비꼬아서 한 이야기인지 정말 모르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상당히 뭐 언론에, 전 세계 언론에 이 말이 뭔가 타전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맨시티, 잉글랜드 맨시티 감독 중에 그라디올라라고 스페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요한 크라이프의 수제자인데, 뭐 이 사람도 뭐 세계 5권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이런 굵직굵직한 유럽 굴지의 클럽들을 다 이제 감독을 맡았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뭐 영어 스페인은 뭐 모국어니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독어 하는 걸 봤는데 거의 뭐 운동선수, 축구 감독으로서 그 정도의 외국 실력 같으면 전 세계 탑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도 아마 중국 선수와 손흥민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라디올라한테
당신이 중국 선수가 한국 선수보다 뛰어나도록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라디올라가 내 절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라디올라가 상당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중국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는 질문을 해놓고 왜 눈을 안 보냐 이거죠.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내 지금 타자 치고 있다 뭐 이딴 소리.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제 중국 기자에 대한 어떤 서양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수준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이 경제력으로 2위 간다는 나라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자라는 거는 이제 음성으로 보도를 하고, 그 다음 글로서 어떤 그 나라의 이제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직종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양에 이제 비쳤을 때, 과연 이 나라의 이제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허재, 지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농구 선수, 농구 감독이죠. 이제 허재가 이제 혹한 일이 한번 있었죠. 중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중국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한국 농구 선수들은 왜 중국 5승기 국기에 대해서 왜 정색을 하고 이제 격려를 하지 않느냐,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거기서 이제 버럭 화를 냅니다, 허재가. 그냥 동영상도 남아있고, 지금 아마 허재라고 중국이라고 치시면 그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허재가 기자회견하고 그대로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사실은 그게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허재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죠. 그걸 가지고 매너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국과 자국 선수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는 당연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외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민과 자국이 어떤 외국인들에 대해, 외국인이 특히 정보기구, 정부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교관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는 당연히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걸 폭력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자국인이나 자국민이나 자국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 앉아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한다, 반응을 안 보인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언론이, 제가 일본에 가서 만난 그 기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중국말밖에 모르고 뭐 이래도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CCTV, 그러니까 웃기죠. 우리나라 KBS인데 CCTV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카메라. 우연히 그렇게 이제 스페링이 어려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찌 보면 중국 내에서 언론인으로서는 꽤 이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이제 망명하다시피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최근에 벌어졌냐 그러면은, 자, 어떤 그 민간 기업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른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그런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그 다음 지방정부의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걸 다 밝히게 되면은 이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는데 중앙에서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의를 하고 또 그 이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SNS 계정을 갖다 차단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도저히 중국 내에서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옮겨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뭐 유튜브를 하는데 추종자 팔로워가 95만 정도가 되니까 꽤 영향력 있는 유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좋은 게 뭐냐 했더니, 일단 나를 감시하는 그 어떤 존재가 없다, 그게 너무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찌 보면은 옛날에 덩소펜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쩌민이라든가 후진다오라든가 걔들이 지배할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도 제도 안 되면 그냥 옛날에 모택동의 문혁 시절로 되돌아가든가. 그래서 이게 현재 언론 상황인데, 이게 점점 나아질 기미는 없고 점점점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의 공산주의 수준으로 이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뭐 이런 나라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순회스마일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중북대장 개장 말씀드리면은, 가장 근본적인 게 프리고진이 이제 반란을 했는데, 반란을 맞는데 반란 가담자를 처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또 수사를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루카셴코가 웃기는 게, 처음에는 6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도 없죠. 그래 놓고는 최근에 와가지고는 지금 프리고진이 지금 러시아에 있다,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것 같다, 그러고 그 사람은 뭐 자유인이다, 아무도 타치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 놓고는 또 한심하게 일국의 수장이란 놈이 지금 프리고진은 아무도 손 안 댈 거고 푸틴 당국에서 그 뭐 죄가를 물어서 어떻게 조치하진 않을 거다, 그러고 해서 그 둘이가 친하지 나는 잘 모르겠다. 지도 20년간 프리고진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둘이가 잘 알지 나는 뭐 그래서 개입할 일이 없다라고 했고, 또 그 루카셴코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크레물린의 페스코프 대변인이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프리고진 해코지하지 않겠다, 해코지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또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런 정도 같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정도 같다면 차라리 옛날에 제대로 된 독재를 하던 그 옛날 공산주의 시절, 그때는 오히려 품이라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공산주의니까 독재국가라는 그 이제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공산당 간부들, 그다음 서기장, 그다음 거기 그 당시에 살던 외교관들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처럼 그래 유치하다거나 한심하다거나 앞뒤가 안 맞다거나 도저히 이게 21세기 국가 또는 그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차라리 옛날에 공산주의 시절로 되돌아가서 그때의 지침이나 방식에 따라서 사는 게 지금보다는 더 문명화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뭐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좀 잠잠합니다만 아마 이게 국내 민주당하고 작당을 했는지 일본 뭐 원전 오염수 뭐 그거 가지고도 언급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정찰기가 뜨니까 이틀 연속해서 김여정이가 뭐 비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이제 반박 성명을 냈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여정이가 지금 뭐 북한 지금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같은 걸 순항미사일 쏴대면서 그 이제 흔적들이 전부 이제 EZ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떨어지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미군 정찰기가 날고 있다고 그걸 갖다가 비난을 한다. 뭔가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EZ 배타적 경제 수역 위는 어떤 비행기든지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업을 다른 나라 이제 어선이 들어와서 조업을 못 한다는 거지 배가 지나가던가 항공기가 그 영공이 아니죠. 그죠? 그 위를 지나는 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위 권위주의 국가들의 이제 행태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독재 국가들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그게 워낙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걔들이 이제 사소한 또 크고 작은 어떤 실수들 이런 게 여과 없이 우리한테 노출되다 보니까 더더욱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야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작년에 전차든 뭐 미사일이나 다 한꺼번에 줬으면 전황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냐. 다 몰아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2014년에 빼앗긴 그 영토까지를 100% 수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툭 하면은 뭐 확전을 우려한다. 아니, 확전을 우려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다는 이야기냐, 이거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벌어졌을 때 확전을 우려해서 서방 국가들이 전쟁을 조심스럽게 한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갖다가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PC, Political Correctness, 거기 어떤 민주당의 전통, 이런 데 따르는 관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속탄, 결국, 미국의 바이든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어떤 일에서도 이제 줍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우방이라고 하는 영국, 캐나다, 스페인의 어떤 국가 수장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죠. 물론 반대한다고 해서 공유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속탄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데 대한 것도 보면은 그럼 러시아는 집속탄 안 썼느냐. 작년 2022년 2월 24일 공세 첫날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원자폭탄 쓴 거 마냥 뭐 대단한 어떤 비인륜적인 인도주의적인 그런 무기냐라고 이제 서방 언론들의 일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툭 하면 레드라인 하는데 이건 마치 보면은 푸틴의 레드라인을 몇 개 정해놓고 여기 너가 서방 너가 여기 건드리면 우리가 대응할 거야 라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서방이 지레 쫄아가지고 이건 넘으면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걔들 핵 쓰는 거 아닌가. 지금 500일이 지났는데 핵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쓰려면 얼마든지 그런 계기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전술핵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푸틴이 그런 게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언론이 워낙 노출다 공개되다 보니까 이런 서방의 이게 쪼존한 이런 찌질한 근성들이랄까 이런 습성들 이런 관성 이런 어떤 멘탈리티 이런 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오는 그게 지금 지난 500일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툭 하면은 푸틴의 러시아가 또 강공으로 돌았어야 되니까 이런 쫄고 있는 이런 현상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 쫄보는 아니다. 극우파 총리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했었던 그 멜로니,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그나마 지금 현재까지는 그나마 가장 잘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총리 중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가
러시아의 올리가르키가 갖고 있는 25억 불의 자산을 동기를 했습니다. 뭐 그 전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탈리아에서는 뭐 최대 규모로 거기 뭐 호화 요트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자산 동결시키는 걸로 막 그렇게 그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뭐 중국, 러시아, 미국 큰 나라들 덩치 크고 경제 규모도 꽤 있고 군사력 세계 1, 2, 3위들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행태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차라리 그보다 좀 못한 나라들이 그나마 좀 더 문명 국가에 가깝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저거는 덩치만 컸지. 저거 과연 쟤들이 서구 사회와 같은 시민 사회, 그다음에 언론 자유 이런 걸 영향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장래라도 몇백 년 후에라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이 드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월 12일인데 지금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빌니우스죠, 수도가. 거기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가가지고 벌써 이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미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세한 설명드리기로 하고 나토 정상회의가 있기 전까지 몇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젤렌스키가 상당히 이제 발빠른 이제 외교 행보를 했는데 나토 정상회의 있기 전에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죠.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를 다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각서 같은 것에 대해 사인도 하고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마 양국 관계, 양자 관계, 협력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7월 7일 날 터키로 날아가가지고 에르도안을 만난 건데 여기서 이제 에르도안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푸틴으로서는 엄청난 쇼크죠. 지금까지는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거중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에르도안의 이제 몸값을 올리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젤렌스키로서는 어마어마한 소득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전쟁도 잘합니다만은 외교적 행보만 보더라도 이제 이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자질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이번에 또 대단한 거는 터키 에르도안하고 협상을 해서 전에 그 아조우 연대 있지 않습니까? 극우파 성향의 걔들이 마리우폴을 지키다가 이제 항복을 했는데 그 포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지휘관을 포함한 그 일부가 터키로 내보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터키에 붙잡아두다가 전쟁이 끝나면 풀어주라 이렇게 계약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젤렌스키가 터키를 방문을 하니까 그 기회에 아예 그냥 그 아조프 연대 지휘관하고 거기에 속했던 포로들을 갖다가 다 우크라이나로 귀환시키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국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아마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지를 확보했다는 거, 터키로부터. 그 다음에 아조프 연대 지휘관을 포함해서 저는 석방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거, 이거는 뭐 젤렌스키로서는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터키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다가 스웨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또 너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근데 결국 스웨덴의 나토 가입 그 절차 진행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것도 완전히 푸틴은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핀란드는 지지를 해주고 스웨덴 지지를 안 한다고 이제 에르도안 했는데 언젠가는 결국 시간의 문제다. 결국 해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나토나 이에 대해서 꼬장을 부려도 미국과 서방이 터키를 내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역시 어차피 서방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외교적 안보적 담보물이 없으면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제를 다 에르도안이 망해먹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복구를 위해서도 아마 서방으로서의 투자 아마 이런 게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 스웨덴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꿨는데 여기에는 일단 내고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터키는 오랫동안 거의 수십 년 동안 EU에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직도 가입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이걸 바꿔치기 해먹는 게 아니냐. 물론 EU 가입을 확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그다음에 네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지지자라고 맞바꾼 건 아닙니다. 맞바꾼 건 아닌데 일단은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덴하고는 양자적 측면에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쿠르드족과 관련한 어떤 테러 방지를 위해서 터키하고 스웨덴 사이 강력급 회의, 강력급이라 하면 장관입니다. 강력급 회의를 갖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런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서는 가장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터키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 이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에르도안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거기서 뭐가 합의가 됐는가 일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F-16 전투기를 터키에 공유하는 문제 이런 거 결부해서 야 이거 우크라이나 지지해주라 아마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가 원하는 것도 좀 해주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마 영향력이 좀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리고진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에르도안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푸틴이가 진짜 얼간이 같은 놈이다. 저 반란 세력 하나도 제거 못하고 저렇게 질질 매는 거 보니까 저거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특히는 러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에너지 의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여름 휴가 이런 걸 터키 와서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도 어마어마한데, 당장 이제 서방처럼 그 나토의 행국임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그렇게 러시아와 단절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아마 저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게 된 거는 프리고진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로부터 만약 고립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로부터 고립이 된다 하는 것도 터키의 국익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히든 카드를 내미는 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점에서는 뭐 에르도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교활한 정치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2부 1번 이거로 하고 2부는 우크라이나 문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적불은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